한국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주제로 강의를 맡은 이재호입니다. 저는 현재 삼정 KPMG 세무본부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전에는 대학에서 세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동안 세법을 가르쳤고요. 그 이전에는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한 10년 정도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크게 6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출 방법 적용에 있어서 고려 사항들을 어떤 개관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특수한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 사항 해서 4가지의 거래 유형별로 고려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좀 더 생생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가격 세제의 세무 행정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자료 제출 의무의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불이행 시의 어떤 제재들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줄여서 APA라고 하는데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근거 조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전 가격에 관해서 별도의 특별법, 그러니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문으로는 7조, 6조부터 7조, 8조, 9조 이런 식으로 관련 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7조 1항에서 보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 당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예컨대 A라는 가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 가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에 1차적으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전 가격 과세를 이제 과세 당국이 이제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2가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세 당국 입증 책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특수관계자와의 이전 가격을 통해서 이득을 실현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과세관청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적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고 다른 한쪽이 이들과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점에서 2가지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과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인 간의 거래는 우리 이전 가격 적용 대상 거래이고요. 즉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미국 지점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가령 예를 들면 멕시코 법인이 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래는 이전 가격 적용 대상인 국제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과 내국법인 간의 거래는 이건 내국법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 적용 대상인 국제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제 거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제 거래는 뭐냐? 이거에 관해서 그 국제조사에 조정하는 법률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제외하는데 이들의 거래로서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세법 체계에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데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국제 거래인 경우에는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적용되지만 그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국내 거래인 경우에는 이전 가격과 별개인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그 부적절한 어떤 증여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 이전 가격 과세 제도나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랄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이 정상 가격이냐 이거의 어떤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응 조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국제 거래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국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픽은 정상 가격에 의한 감액 경정도 허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달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증액을 하는 그런 경정을 하여야 하고, 반대로 그 이제 납세자의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액하는 경정만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액 경정만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 경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방법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종류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그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5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방법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그 먼저 구체적 전산 가격 산출 방법에 관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입니다. 이를 줄여서 컵이라고 보통 CUP 해서 컵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매 가격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RPM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RPM을 그 적용함에 있어서 2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판매 기준으로 그 통상 그 이익률을 이제 산정한다는 것인데요. 가령 이제 내부 비교 대상 거래와 외부 비교 대상 거래 2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RPM 적용에 있어서 내부 비교 대상 거래라 하면 그 당해 자산의 구매자가, 그러니까 구매자를 기준으로 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거래, 그게 이제 내부 비교 대상 거래이고요. 외부 비교 대상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그 외부 비교 대상 거래는 내부 비교 대상 거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점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RPM이라는 게 재판매 가격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판매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판매 거래, 재화의 판매 거래뿐만이 아니라 용역 거래, 그 밖에 국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 그 원가 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흔히 CPM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가 기준 통상 이익률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도 내부 비교 가능 거래가 외부 비교 가능 거래보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구체적 방법인 거래 순이익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 이전 가격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거래 순이익률 그 지표로 이제 어떤 것이 사용되느냐?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순이익률과 그 매출 요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순이익과 자산의 비율. 다음으로 거래 수익의 매출 원가 및 원가 비용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 순이익률. 요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네 가지의 거래 순이익률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는 해당 지표와 영업 활동 간의 그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이 통상 거래 순이익률을 구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구체적 산출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내부 비교 가능 거래가 외부 비교 가능 거래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 분할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Profit Split Method라 그래서 최근에 납세자도 그렇고 과세관청도 그렇고 그 적용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생긴 어떤 이익을 이제 구하고요. 그래서 흔히 그거를 통합 이익이라 그러고 그 통합 이익을 두 거래 당사자 간의 그 통합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공헌을 했느냐라는 상대적 공헌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할하는 나누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법, 이익 분할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녀 이익 분할 방법이라고 해서 먼저 각 당사자들의 어떤 기본적 수입을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 이익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재배분하는 그런 자녀 이익 분할 방법도 인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무형자산의 이전 가격 방법의 경우에 미래 현금 할인 방법이 이 6호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의 5가지 방법, 그 다음에 6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할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서 크게 그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가장 이제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이제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가지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를 봤을 때 그 정도가 높은 어떤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용되는 자료나 어떤 가정의 결함이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로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기준을 토대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이제 선정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예컨대 6가지 방법 중에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1호부터 5가지의 방법과 6번째 기타의 합리적 방법 요 둘 사이에는 1호부터 5호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6호가 이제 적용된다는 점, 그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의 방법 중에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흔히 이제 미국 세법에서 채택한 베스트 메서드 룰을 우리나라가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수관계 거래의 정상 가격을 가장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거래 수익률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그 4가지 방법, 그러니까 비교 가능 제3자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상 방법, 이익 분할 방법이 뭔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익률 방법이 다른 4가지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이유를 뭔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납세자가 신중한 기업가라면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그럼 정상 가격 그 산출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정상 가격 범위를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가 예컨대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범위를 산정해서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령 방법이 가령 예를 들면 8개다. 그러면 그 중에 그거를 이제 4분위로 나눠서 8개 중에 상위 2개는 예컨대 제외하고 하위 2개를 제외하고 그래서 가운데 4가지를 가령 예를 들면 평균한달지 아니면 그 8개 중에 뭐 중위값 가령 4번째와 5번째 가격을 평균한달지 아니면 8개의 가격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격으로 정한달지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그 정상 가격 범위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정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